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은, 하지만 반드시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하는 우리 북녘 땅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평생을 살았던 박순옥 가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철의 도시, 산업의 심장이라며 당에서는 요란하게 떠들어대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청진은 그저 매연 냄새와 짠내, 그리고 배고픔이 뼈 사무치게 박힌 곳일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 보릿고개 겪으실 때 그 심정, 아마 제가 겪은 고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국가가 대놓고 인민을 굶기는 이 북한의 현실은 그보다 더 잔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바닷가와 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오곤 했지요. 그 추운 겨울날, 저는 장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헌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말이 장마당이지, 우리 같은 아낙네들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인 규찰대 놈들이 뜨면 보따리를 싸들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 손가락이 곱아 터지는 줄도 모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옷 한 벌만 더 팔면 우리 아들 녀석 강냉이 밥에 얹어줄 염장 무 하나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은 그때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은 죄인이 됩니다. 나라 지키러 간 자식이 굶어 죽지 않게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 배는 고라도 아들 녀석 군대 가서 기 안 죽게 하려고 장마당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마당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군인 하나가 절뚝거리며 걸어오더군요. 한눈에 봐도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게 뜬 강해군강한 해골군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어쩌다 저 꼴이 됐나 싶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제 앞까지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군복은 여기저기 기워져 너덜너덜하고 얼마나 굶었는지 눈등이 푹 꺼져서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고운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야야, 내가 왜 이 꼴로 왔니? 군대에서 밥은 안 주더냐? 물으니 아들은 대답도 못하고 그저 제 품바지에 얼굴을 묻고 흘겼습니다. 주변 장마당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아들을 눕혀놓고 그 낡은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흙먼지, 묻은 소금 몇 가지와 찌그러진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들어있더군요. 뚜껑을 열어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안에는 밥알 하나 없었습니다.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라비틀어진 풀뿌리와 시커먼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뭐냐? 이걸 먹었단 말이냐? 제 물음에 아들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대에서 배급이 끊긴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들쥐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자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한 애들도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러 간 젊은이들이 쥐를 잡아먹고 나무 껍질을 씹으며 죽어가고 있다니요. 저는 그 빈 도시락 통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남들이 버린 배추거칩을 주워다 죽을 끓이면서도 저는 이게 북한 사람들의 팔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나라가 어려워서 다 같이 굶는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굶어 죽어갈 때 저 평양의 화려한 궁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치와 방탕함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민의 고열을 짜내어 자기 딸 자식 명품 옷을 입히고 기름진 고기를 먹이며 재롱을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나라가 아니라 괴물이 인민의 자식을 잡아먹는 나라라는 것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장마당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이 결국은 저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는 그 기가 막힌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그 빈 도시락 통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인민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넜는지, 왜 김주애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지 그 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왜 북한 정권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청진 장마당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나라가 가난해서 미국 놈들이 봉쇄를 해서 우리 인민들이 다 같이 배를 곪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강성대국이 온다. 흰 쌀밥에 고깃국 먹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당의 말을 바보같이 믿으며 살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에 그 어린아이 김주애가 처음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아들은 기운이 없어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실려온 지 일주일째. 뭐라도 먹여야 하는데 장마당에서 벌어온 돈으로는 강냉이 가루 한 대 사기도 벅찼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정옥이네가 언니, 지금 텔레비전에 큰 뉴스 나온다는데 같이 보러 안 갈래? 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서 전기가 좀 들어오는 정옥이네 집에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중대보도라는 붉은 글자가 박히더니 웅장한 음악과 함께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얗고 포동포동한 얼굴의 어린 여자아이가 김정은의 손등을 만지며 나란히 걷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나운서는 목이 터져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며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 땅 어디를 가도 그렇게 혈색 좋고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가진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청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꽃제비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강냉이 알을 주워 먹고 유치원 애들도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누렇게 떠서 비실거리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 그 아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공주님처럼 터질 듯한 볼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시커먼 가죽 코트에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것 같은 단추. 우리 장마당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한눈에 봐도 귀한 외제 명품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코트 한 벌 가격이 미화로 수천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 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환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강냉이 죽도 제대로 못 넘겨서 손을 떨고 있는 내 자식,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던 그 처절한 모습 말입니다. 텔레비전 속 김주애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받들어 총을 하는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로 저런 행사에서 수령님 만세를 부르기 위해 떼약볕 아래서 굶주리며 훈련받다가 병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저 어린 계집애는 그 군인들의 충성을 제 장난감처럼 여기며 공주 대접을 받고 있더군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옆에 앉아있던 이웃집 할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보위부원이 들으면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할머니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굶주리는데 저들은 신선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참담한 깨달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가슴팍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이고 이게 무슨 평등한 사회인가. 김주애가 입은 그 명품 코트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씹어먹던 그 소나무 껍질과 바꾼 것이고, 그 아이의 포동포동한 볼살은 우리 청진 인민들이 굶주리며 흘린 피눈물로 채워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굶기면서 남의 자식 명품 옷 입히는 걸 구경하게 만드는 나라. 자기 자식은 보석 단추 달린 옷을 입히고 인민의 자식은 가만히 떼기 같은 군복 하나로 겨울을 나게 하는 이 현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위대한 어버이라는 말이 얼마나 역겨운 거짓말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 때마다 저는 그 손가락 사이사이로 우리 인민들의 고열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들의 휑한 눈동자와 김주애의 그 탐욕스러운 웃음, 그 극명한 대비가 제 가슴속에 평생 꺼지지 않을 분노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 어린 계집애가 인민의 우상으로 떠받들려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름까지 뺏고 옷차림까지 단속하며 오직 김주애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 하는 저들의 만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다음 챕터에서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름, 석,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께 받는 첫 번째 선물이자 죽어서 무덤까지 가져가는 유일한 흔적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이름조차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등장하면서부터 말입니다. 제 아들이 영양실조로 알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청진 시내에 날벼락 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사무소 격인 인민반 회의에서 반장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를 펴더군요. 보통은 퇴비 모으기를 해라. 장마당 단속을 강화한다는 뻔한 소리를 하던 반장이 그날은 목소리를 낮추더니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동무들, 오늘부로 중앙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소. 각 가정에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는지 오늘 안으로 보고하시오. 이건 당의 권위를 세우는 중대한 문제니 한 명도 빠짐없이 자수하듯 보고해야 하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름에 무슨 간첩이라도 붙었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존경하는 자제분의 하마만 이름이 김주애이니 감히 천한 인민들이 그 이름을 써서 수령 가문의 성스러운 함자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명숙이라고 있는데 그 집 딸내미 이름이 주애였습니다.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구슬처럼 맑고 사랑스럽게 자라라 고해서 정성껏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그 아이가 벌써 16살 꽃다운 처녀입니다. 인민반 회의가 끝나자마자 명숙이가 제 집으로 뛰어들어와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옥 언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주애더러 이름을 바꾸래. 보위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일주일 안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아서 수용소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인데 이걸 어떻게 내 손으로 지워? 명숙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내 손주 이름이 대통령 딸이랑 똑같다고 동사무소에서 이름 고치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며 호통을 치시겠지요. 하지만 북한은 그게 법이고 명령입니다.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그날부터 청진 시내에는 주애를 찾는 보위부원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출석부를 뒤져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주애가 아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와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결국 명숙인의 딸은 하루아침에 주애라는 이름을 버리고 순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개명을 당했습니다. 개명 신고를 하러 가던 날, 그 아이가 학교 가방을 맨 채 어머니, 이제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나는 주애가 더 좋은데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아니, 옛날 봉건 왕조 시대에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진시황이나 하던 짓을 이 21세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태어나서 수십 년간 불려온 자기 정체성을 수령의 딸 한 명 때문에 강제로 뺏겨야 하는 인민들의 처지. 장마당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상인들끼리 모여 앉아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지요. 아니, 이제는 이름까지 전매 특허를 냈나 보네. 공기도 수령님 공기라며 못 마시게 하는 거 아냐? 쉿, 말 조심해. 담장에도 귀가 있다고.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뼛속 깊은 공포와 환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린 딸내미 이름까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다니요. 이건 김주애를 차기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밑작업이었겠지만 우리 인민들에게는 그저 너희는 우리 집안 발바닥 밑에 있는 노예들이다. 너희의 이름, 너희의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름도 없는 해골 병사가 되어 죽어가는 와중에 수령의 딸은 온 나라의 이름을 독점하고 여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숙인의 딸이 이름을 바꾸던 날 우리 집 마당에 고여있는 시커먼 흙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인간이 아니구나. 그저 수령 가문의 영광을 위해 쓰이다 버려지는 소모품일 뿐이구나.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름을 뺏긴다는 건 영혼을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김주애라는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이름을 잃고 밤새 눈물 흘린 수많은 주애들의 슬픔과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런 만행은 이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옷차림까지 자기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는 가죽 코트를 입고 떵떵거리는데 우리 딸들이 가죽 코트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께서는 가죽 코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예전 우리 젊은 시절엔 멋쟁이들이나 입는 귀한 옷, 바람 잘 막아주는 든든한 옷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이 가죽 코트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령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성역이자 인민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에게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등에 핏대가 서고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조카 영미 가명은 그때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청진 시내에서도 손재주 좋고 눈매가 고와서 동네 어른들이 저놈은 나중에 평양 가서 재봉사라도 하겠다며 칭찬하던 참한 아이였지요. 이 아이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김정은이 딸 김주애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김주애가 입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색 가죽 코트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영미는 그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고모, 나도 저런 옷 한 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영미는 장마당 구석을 뒤지고 폐품 보관소를 뒤져서 버려진 인조가죽 조각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심지를 낮추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한 땀 한 땀 그 조각들을 기웠습니다. 고모, 나중에 이거 완성하면 고모도 한번 입어보게 해주게요. 하며 웃던 그 맑은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영미는 그렇게 보름을 꼬박 세워 제 몸에 딱 맞는 코트 한 벌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건 무슨 대단한 사치품도 아니었고 그저 17 소녀의 순수한 동경이 담긴 누더기 가죽 옷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장마당에 나간 날 사달이 났습니다.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규찰대 놈들과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사꾼들의 보따리를 뺐던 놈들이 그날은 문에 불을 켜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훑더군요. 영미를 발견한 보위부 지도원 놈이 군화 발소리도 요란하게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영미의 멱살을 틀어쥐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야,
이 반동 날라리녀나. 얘가 지금 몸뚱이에 걸치고 있는 게 뭔지나 알아? 영미는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시장에서 조각 모아 만든 옷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죽 코트는 위대한 수령 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께서만 입으시는 백두혈통의 상징이다. 감히 천한 인민의 딸려니 자제분의 고귀한 풍모를 흉내 내어 수령의 권위를 훼손해? 이건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든 반동 행위이자 국가 전복 음모나 다름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옷 한 벌 비슷하게 만들어 입었다고 국가 전복이라뇨. 김주애가 입으면 위대한 풍모고 인민의 딸이 입으면 사회주의를 좀먹는 독초라는 논리입니다. 보위부 놈은 품바지에서 가위를 꺼내더니 영미가 밤새 기웠던 그 코트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영미가 안 돼요. 제발요. 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놈은 영미의 뺨을 갈기며 수령님 딸 흉내내면 죽는 줄 알아야지.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미는 그 길로 보위부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장마당에서 1년을 고생해 모은 돈과 비상금으로 숨겨둔 금반지를 꺼내 보위부원에게 찔러주며 빌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놈들은 침을 뱉으며 말하더군요. 자제분의 이름을 더럽힌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다. 사흘 뒤 영미가 보위부 문 밖으로 던져지듯 나왔습니다. 그 곱던 머리카락은 날라리 소탕이라며 가위로 쥐 파먹은 듯 잘려나갔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속살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건 영미의 눈빛이었습니다. 생기 넘치던 소녀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점 없는 유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영미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제 등 뒤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모, 그 아이는, 김주애는 왜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웃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쁜 옷을 입으면 매를 맞아야 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그놈들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라 그렇다는 말이 차올랐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조카의 입을 막고 길바닥에서 같이 꺼그러져 울었습니다. 어르신들, 막장 드라마도 이런 악독한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은 세계 최고의 명품을 입혀 전 세계에 자랑하면서 정작 그 나라를 지탱하는 인민의 자식은 옷 한 벌 때문에 반병신을 만드는 게 무슨 지도자고 무슨 나라입니까? 김주애가 입은 그 명품 가죽 코트는 사실 우리 인민들의 가죽을 벗겨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아들은 군대에서 굶어 뼈만 남았고 제 조카는 옷 한 벌에 영혼이 난도질당했습니다. 이 모든 만행이 오직 김주애라는 그 어린아이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 너머 중국 땅의 불빛이 그렇게 환했으니 그 불빛 아래로 가기만 하면 우리 아들 배불리 먹이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 아니 짐승들의 사냥터에 들어왔다는 사실을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우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더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여러분은 짐승처럼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에서의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낙엽 더미 속에 구덩이를 파고 아들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숨어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기침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수건을 입에 물고 살았지요. 밤이 되어서야 인가로 내려가 개밥 그릇에 남은 찬밥이라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때 제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한 번은 공안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갈 곳 없는 저희를 어느 조선족 할머니가 가엾게 여겨 돼지우리 옆 작은 창고에 숨겨주셨습니다.
오물이 가득한 돼지우리 옆에서 똥 냄새를 맡으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낯선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공포 때문에 이빨을 부딪히며 덜덜 떨었습니다.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해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타양 땅 돼지우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여기서 잡혀가면 우리는 죽음뿐이다. 평양의 그 아이 김주애는 지금쯤 대궐 같은 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고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돼지똥 구덩이 옆에서 숨을 죽여야 하니? 억울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제 마음속에는 서글픔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자들은 자기 딸에게 수천 달러짜리 명품을 입혀 전 세계에 자랑질을 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왜 남의 나라 땅에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김주애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을 때 제 아들은 어둠 속에서 쥐죽은 듯 숨어 지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자고, 이게 무슨 부모 국가입니까? 막장 드라마도 이런 악랄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남의 나라 돼지우리에서 숨어 지내는데 지도자의 딸은 전용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품 코트를 뽐내다녀. 그 대비되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제 가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기운을 못 차리고 쓰러졌습니다. 강을 건널 때 입은 상처가 덧나서 고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돈 한 푼 없던 저는 할머니가 주신 옥수수 몇 알을 씹어 아들 입에 넣어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배불리 먹고 싶어 강을 건넌 것뿐입니다. 저 평양의 아이는 넘쳐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릴 텐데 우리 아들은 옥수수 한 알도 못 넘기고 죽어가야 합니까? 중국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인신매매의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픈 자식을 데리고 있으니 나쁜 놈들이 접근해서 저를 팔아넘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 내 자식을 저 김주애처럼 당당하게 키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굶어 죽게는 안 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때 조선족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세미탈북자야.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결국 잡혀가서 북송된다. 북송되면 너도 아들도 끝장이야. 목숨 걸고 한국으로 가라. 거기는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란다. 거기 가면 너희 아들도 공부하고 병원도 갈 수 있어. 그 말이 제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사람 대접.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보낸 그 사계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북송의 공포 때문에 낮에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밤에도 소리 내어 울지 못했던 시간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느꼈던 그 나날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건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포동포동한 김주애의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만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내 아들도 너처럼 당당하게 이름 부르며 먹고 싶은 것 먹으며 사는 세상을 보여주겠다. 저는 다시 보따리를 쌌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낡은 신발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가로질러 저 머나먼 동남아의 밀림으로 가야 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고 성공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지만 더 이상 돼지우리 옆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여정입니다. 뱀이 나오고 벌레가 들끓는 밀림 속에서 오직 자유라는 빛 하나만 보고 걸었던 그 눈물겨운 사투를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가죽 코트보다 더 귀한 사람의 존엄을 찾아 떠난 그 길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마침내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그 매끄러운 바닥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항 문이 열리며 훅 끼쳐오는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며 정말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아니면 또 다른 꿈인가 싶어 제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멍이 시퍼렇게 들 때까지 꼬집고서야 아,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와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작은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누구도 우리 이름을 뺏지 못한다. 이제 여기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도 된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아들과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을 어루만지며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이 청진의 으리으리한 간부 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자유라는 것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아주 처절하게 느낀 건 집 앞 대형 마트에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께는 마트가 그저 반찬거리 사러 가는 평범한 곳이겠지만 평생을 청진 장마당 바닥에서 흙먼지 마시며 보낸 저에게 그곳은 별천지였고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가마니들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군량미라며 뺏어가고 수령님께 바친다며 뺏어가서 구경조차 힘들던 그 흰 쌀이 여기서는 누구든 돈만 있으면 아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산처럼 쌓여 있더군요. 그 옆으로 가니 고기들이 부위별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포동포동한 김주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먹었을 기름진 음식들, 그 아이가 입었던 수천 달러짜리 명품 코트.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마트에서는 그 명품 같은 풍요가 특별한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편안하게 고기를 고르고 평범한 집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예쁜 패딩을 입고 뛰어다니며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트 한복판에서 쌀가마니를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직원분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영미는 그 가죽 코트 한 벌 비슷하게 만들어 입었다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매를 맞았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에서 그 강냉이 밥 한 덩이가 없어 쥐를 잡아먹으며 죽어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쌀이 넘쳐나고 옷이 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나? 왜 우리 쥐애들은 이름까지 뺏겨야 했나? 제가 흘린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북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정권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김주애라는 한 아이를 위해 온 나라의 쥐애들이 이름을 뺏기고 김주애의 보석 단추 하나를 위해 수만 명의 아이들이 헐벗어야 하는 그 기막힌 모순이 이 풍요로운 마트의 모습과 겹치며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으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말투가 달라 무시당할까 걱정했지만 고생 많으셨네. 여기서 잘 살면 돼요 라며 손을 잡아주는 이웃들을 만나며 저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에 다닙니다. 처음엔 공부가 서툴러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한국 청년처럼 멋진 옷도 사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냅니다. 누구도 우리 아들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냐고 묻지 않고 누구도 왜 수령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가끔 뉴스를 통해 김주애가 군부대를 시찰하며 장령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봐도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만 명의 아사자와 억울하게 이름을 뺏긴 소녀들의 원한 위에 세워진 그 화려함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명품 코트를 입은 지도자의 자식이 TV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마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먹을 것을 사고 자기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기적 같은 풍요와 자유를 일궈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내신 이 자유 덕분에 저와 제 아들이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통일이 되어 고향 청진으로 돌아가는 날, 대한민국 마트에서 보았던 그 맛있는 고기와 흰 쌀밥을 속 가득 지어 이웃들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제 더 이상 이름 뺏기지 말고 옷 때문에 매 맞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처절한 사연이 북녘 땅에서 지금도 숨죽여 울고 있을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그리고 이 땅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많은 분께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이 자유를 꼭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